예, 이번 시간에는 공제 감면 추납세액에 대한 부분 중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관련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공제 감면 세액 계산서에서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세액 계산서는 공공차관 도입 관련 법인세 감면 규정과 재손실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부분입니다. 자, 재 비율이 20% 이상일 때 재손실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반 회사들이 가장 많이 적용받는 부분들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적용 업종은 중소기업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중소기업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업종이 제조업, 건설, 도소매, 그 다음에 인력 공급, 고용 알선, 건물, 산업 설비, 청소,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등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교재에 한번 보시면 299페이지에 업종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작물 재배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임업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들은 결과적으로 표준 산업 분류에 의해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300페이지 잠깐 보시면 자동차 정비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즉 카센터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자동차 종합 정비업 같은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형 자동차 종합 정비업도 가능하고요. 근데 자동차 전문 정비업이라든가 원동기 전문 정비업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인은 아예 적용할 수가 없고요. 개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린 법인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감면율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본점이 수도권 내에 있다라고 하면 도매업 등의 경우에는 소기업일 때 10% 적용해 줍니다. 지식 기반 산업인 경우에 소기업은 20%, 중소기업은 10%입니다. 그 다음에 외의 업종은 소기업에 대해서 20%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본점이 수도권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도매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도매, 소매, 의료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식산업 기반 산업은 엔지니어링 사업과 전기통신, 그 다음에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되는 이런 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301페이지에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점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때 사업장이 수도권에도 있고 수도권 외에도 있을 때는 감면을 달리 적용을 합니다. 수도권 내에 있는 사업장은 소기업일 때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수도권 외의 사업장은 소기업, 중소기업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도매업은 수도권 외 사업장은 소기업일 때 10%, 중소기업 5% 적용해 줍니다. 자, 지식산업 기반인 경우에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소기업 30%, 중소기업 15% 감면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점이 수도권에 있느냐 수도권 외에 있느냐에 따라서 감면율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도권이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고 뒤에 나오는데 그 지역과 혼돈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중에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해서 산정한 규모 이내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작성할 때 같이 소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게 302페이지에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대한 규정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업종별로 최고 120억 이하, 최소 10억 이하일 때, 그러니까 우리 회사 매출액이 10억 이하이면 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3페이지에
참고해 보시면 개정 전 소기업 기준이 나옵니다. 개정 전에는 종업원 수 기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판단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303페이지에 107번 각주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부칙 규정입니다. 부칙 규정을 잠깐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서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은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규정에 불구하고 19년 1월 1일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칙 규정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304페이지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예규 사항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부분 보시면 2015년도에 종전 규정에 따라서 소기업인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부칙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15년도에 소기업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부칙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부분입니다. 자, 2015년도에 종전 규정에 따라서 소기업이고 16년도에 들어왔을 때 개정 기준에 의해서 소기업이 안 되고 종전 기준으로 판단해도 소기업이 안 된다라고 하면 17년부터 19년까지는 부칙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305페이지에 세 번째 있는 사례 부분입니다. 종전 규정에 2015년도에 종전 규정에 따라서 소기업에 해당이 되고 16년도에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에 따라서도 소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17년도, 19년도도 각각 개정 규정이나 종전 규정에 따라서 개정 규정은 소기업이 안 되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서 소기업이 된다 하더라도 부칙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요런 이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좀 판단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면세액 계산입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곱하기 과세표준분의 감면소득 곱하기 감면비율, 앞에서 감면비율 살펴봤고요. 감면소득은 우리 소득구분계산서에서 작성을 했죠. 그 금액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면 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요 부분, 이 감면 한도가 2018년도에 신설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감면 한도는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을 때 1억 원에 감소한 근로자 수 곱하기 500만 원 해서 한도를 감소시킵니다. 한도 1억 원이 감소가 전체 다 되려면 20명이 감소하게 되면 1억 원 한도가 차게 될 겁니다.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최저한세 적용이 되면서 농특세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고용정대 세제와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가 중복 허용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중복 적용이 됩니다. 과거에는 중복 적용이 안 됐었는데 2018년도부터 중복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이 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원래 좀 복잡했는데 이게 법이 또 개정이 되면서 더 많이 복잡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307페이지고요. 일단은 창업에 대한 개념입니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걸 말하고 창업일은 법인 설립 등기일입니다. 그리고 합병이나 사업 양수도 통해서 사업 승계를 하거나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후에 재개업하거나 사업 확장 및 다른 업종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창업에 해당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감면 규정은 하나의 조문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감면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 중소기업의 업종 요건이 있습니다. 제조, 건설, 음식점 등이 그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 업종은 308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 음식, 출판 관련되는 업종들, 마지막에 이용 및 미용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당구장 표시 보시면 통신 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5월 28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에는 여기에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업종 규정이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청년 창업 기업 요건이 나옵니다. 개인 사업자로 창업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창업 당시 나이가 34세 이하인 사람, 청년이 요즘 34세 이하로 되어 있죠. 34세 이하인 사람이고요. 법인 창업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개인 사업자의 창업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가 지배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에 해당이 된다면 청년 창업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 요건이 나옵니다. 창업 중소기업이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죠? 정리를 해보면 창업 보육센터 사업자하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외의 창업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창업 보육센터나 청년 창업이 아닌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나야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세액 감면을 해주는데 감면율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하게 50% 적용한다라고 편하게 적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100%입니다. 100%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은 50%,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50% 이렇게 좀 다양하게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년 창업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시에 어떻게 되느냐.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청년 창업 100% 적용해주고 있고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해도 50% 적용해주죠. 원래는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들어오면 감면이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청년 창업 중소기업 요건을 적용을 받다가 이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해당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감면을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했으면 감면율 50%로 그냥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다면 감면 배제돼 버립니다. 그죠? 청년 창업에 대한 요건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년 5월 29일 이전에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최초 2년 동안은 75%, 2년 이내에 그 다음 2년 이내는 50%입니다. 원래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감면율이 수도권 외라고 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라고 하면 100% 적용되고 있었죠. 그죠? 그 규정이 18년 5월 29일을 이전과 이후로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은 75%, 50%고요. 그죠? 이후는 100%와 50%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이런 형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짜, 개정된 날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창업 벤처 중소기업 세액 감면입니다. 창업 후에 3년 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확인받았을 때 적용받을 수 있고요. 배제는 확인 취소되거나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배제가 됩니다. 자, 감면율은 최초 연도와 4년, 그 다음 4년 끝날 때까지 50%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역에 제한이 없다라는 점,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째,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세액 감면입니다.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감면율은 해당되는 사업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동안 50%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땐 적용을 배제합니다. 감면 기간 중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감면을 배제한다라는 겁니다. 자, 에너지 신기술과 관련되는 부분 잠깐 한번 보면 311페이지에 적용 요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와 그 다음 3과세 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게 되면 됩니다. 그죠? 원래 창업 중소기업은 창업한 날로부터 당해연도 포함해서 4년 동안 감면을 해주는 부분이었죠. 근데 에너지 중소기업은 원래 3년 안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그때부터 최대 5년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치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7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신설이 되는데요. 신성장 서비스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업, 엔지니어링 사업, 전문 디자인,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등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312페이지에 업종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업종에 그러니까 창업을 하게 되면 감면을 적용받는데요. 감면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외의 지역 창업 중소기업, 벤처 중소기업,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면서 신성장 서비스 기업은 최초 세액 감면 기간 2년 동안 75%, 그 이후 2년은 50%입니다. 감면율이 좀 더 높죠. 그죠? 일반적으로 50%에서 끝났습니다만은 신성장 서비스업은 앞에 2년은 75%까지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영세사업자 세액 감면 특례를 신설을 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신성장 서비스 기업의 세액 감면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4년 이내로 끝나는 과세 연도의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즉 간이과세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창업 중소기업은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창업 중소기업 50%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감면율을 대폭 올렸죠. 영세사업자 살리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액 감면, 추가 감면이 생겼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등의 기업이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 최고 고용 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감면 기간 중에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직전 연도 상시 근로자 수분에 증가된 근로자 수 곱하기 50%한 감면율을 적용해서 추가로 더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13번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냐. 수도권 외에서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을 했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있어서 감면율 100%는 최저한세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업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최저한세, 그러니까 감면율이 100%인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그죠? 몇 군데 있었는데 감면율 100% 적용되는 경우에 최저한세 적용을 해버리면 감면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면율 100%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배제합니다. 농특세, 비과세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공제감면세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15페이지에 공제감면세 계산서 2번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 내의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적용받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제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3억 5천이고요. 도매업 5천, 건설업 2억 5천, 과세분 5천 나와 있습니다. 과세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비감면 소득이다라는 의미고요. 산출세액 6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원칙은 뭐냐면 세액 및 신고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가 있습니다. 조정 계산서에서
조회 버튼을 통해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이 산출세액과 여기에서 도출된 산출세액과 우리 소득구분계산서에서 계산한 소득구분 금액이 있죠. 감면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자료를 우리 교재 315페이지 사례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조정에서 공제감면으로 가서 두 번째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2번으로 가서 정리를 합니다. 자, 2번으로 가서 구분 코드에 동그라미 1번 구분 F2 코드 도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2번 코드 도움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는다라고 하면 감면을 선택하고 산출세액은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 법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내용을 불러오겠느냐? 예라고 누르게 되면 산출세액과 과세 표준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오로지 감면소득 금액만 입력하시고 감면율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 건설업과 도매업이 되어 있는데 도매업은 감면율이 수도권 내의 소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소기업일 때는 10%와 나머지 업종도 도매업은 10%, 나머지 업종은 20%죠. 감면율이 다를 때에는 같은 감면이라 하더라도 감면율별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감면율별로 작성해서 저장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16페이지에 보시면 감면세액 중에 최저한세 계산 시에 감면이 배제되는 세액이 있다면 최저한세 적용 감면 배제 금액란에 입력해서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감면세액을 계산을 했는데 나중에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작성했는데 감면이 배제된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4번에 여기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6페이지에 사례 부분입니다. 수도권 내의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최대한 적용받고자 한다라고 해서 똑같은 사례인데 문제는 뭐냐면 도매업이 결손입니다. 구분소득계산서를 작성했는데 도매업이 소득 구분에서 결손이 났습니다. 건설업 2억 5천, 부동산 임대 5천입니다. 부동산 임대는 비감면 소득이죠. 자, 이런 경우에 감면을 어떻게 적용받을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317페이지에 감면 대상 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143조 3항에 의해서 구분격리한 사업 중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해서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난 사업,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 두 개 합치면 3억의 소득금액이죠. 3억 기준으로 2억 5천과 5천만 원의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비율을 계산한 다음에 도매업에서 발생된 결손금 5천만 원을 그 비율대로 안분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건설업과 관련되는 감면세액은 어떻게 되냐면 5,660만 원 산출세액에서 각 3년도 소득금액 과세표준이죠. 과세표준이 2억 5천이고 2억 5천 분의 건설업 소득 2억 5천에서 도매업에서 결손금 있는 금액 있죠. 그 금액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 적용하면 943만 3,408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감면업종 중에 결손이 발생했을 때는 그 결손금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318페이지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에 대한 지역을 요약해 놨습니다.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공제 감면 추납세액 중에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에 대한 내용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319페이지고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부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투자세액공제 관련되는 내용 보면 중소기업과 3천억 미만의 중견기업입니다. 물론 중견기업에 대한 다른 요건이 있습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좀 확인을 하시고요. 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자산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에 투자를 했을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중소기업은 3%를 해줍니다. 자, 중견기업은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은 1%, 수도권 밖은 2%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4%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 중견기업과 신규 상장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의 규모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 320페이지에 그 각주 121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규 상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이때 1,500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중견기업은 3,000억 이하인데 1,500억 이하로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경우입니다. 중견기업의 경우에 고용인원이 감소했을 때는 1%, 2%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은 고용이 감소되게 되면 배제된다라는 거고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투자하는 세액공제도 배제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배제되는 사실 기억하시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고 농특세 비과세 됩니다. 자, 5번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공제 대상 기업을 보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고요. 공제 세액은 재고용 경력단절 여성의 2년간 인건비에 대해서 30%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중견기업은 5%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주의하실 거는 18년 1월 1일 이후에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을 합니다. 근데 18년 1월 1일 이전에 재고용한 중소기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소기업만 10% 적용하고 있고 중견기업은 배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8년도 과거에 있던 부분은 10% 중소기업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18년도부터 중견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 322페이지에 보시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3년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에서 10년 내에 기간이 흘러야 됩니다. 10년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나 또 그 특수관계자가 아닐 때 이 여성들이 재고용되게 되면 이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을 정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자, 근로소득 정대세액공제 요건 및 공제액인데 요건은 해당 연도에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크거나 같고 또 해당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직전 연도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다라고 하면 공제 금액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서 5%,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 10%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 정대 세액공제 요건 및 공제액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부분인데요. 자, 전체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보다 크고 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증가했다면 앞에서 적용했던 공제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에 대해서 20%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우리 세액 공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조문 안에 즉 근로소득을 정대시킨 기업 세액 공제라고 하는 조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양하게 섞여져 있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실무하실 때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 증가 세액 공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을 정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해당 연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있어야 되고요. 직전 상시 근로자 수가 해당 상시 근로자 수가 커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세액 공제 금액은 그러니까 임금 증가분의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입니다. 전환일 다음 연도 종료일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라고 하면 공제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세액공제 받고 바로 퇴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고용이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고용정대 세액공제입니다. 32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새로 신설이 된 부분이죠. 적용 대상을 보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 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 법인입니다. 자, 모든 내국 법인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소비성 서비스업을 뺀다라고 하면 우리 중소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모든 내국 법인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당연한 거고요. 중소기업 플러스 일반 기업도 다 됩니다. 일반 기업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소비성 서비스만 제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법인들이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데 해당 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큰 경우에는 청년 상시 근로자 근로자의 증가 인원수 곱하기 300만 원, 중소기업은 700만 원, 중견기업 700만 원, 중소기업은 수도권 내는 1000만 원, 수도권 밖은 1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1100만 원까지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의 상시 근로자가 증가한 인원수에 대해서는 한 푼도 적용을 안 해줍니다. 일반 기업은. 근데 중견기업 450, 중소기업은 700, 수도권 내는 700, 수도권 밖은 770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자, 고용유지 추가 세액공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원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 증가된 인원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면 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고용이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1년간 추가로 더 적용을 해줍니다. 더 적용을 해주고요. 2년 내에 고용이 감소되게 되면 세액공제액을 추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중소기업 고용인원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즉 4대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이 증가한 인원에 사회보험료 회사 부담분에 대해서는 100%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 외의 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한 회사 부담 사회보험료 상당액은 50% 해줍니다. 근데 신성장 서비스업은 75%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고용이 유지되면 1년간 한 번 더 세액공제를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 신규 가입 세액공제입니다. 자, 10명 미만의 근로자 수와 과세 표준이 5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18년 1월 1일 날 고용 중인 근로자 중에 18년도 사이에 신규로 가입을 했다면, 보험에 가입했다면 2년 동안 50%의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가입을 하게 되면요. 자, 그 다음 이제 공제감면세 계산서 4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면 이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 투자 기업의 감면세 계산 서식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실무에서 거의 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39페이지에 감면세 계산서 5번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외국 납부세 공제 내용입니다. 외국 납부세 공제가 있다면 이 규정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341페이지에 추가 납부세 계산서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자 상당의 가산액을 계산할 일이 있다면 추가 납부세 계산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소득공제 조정명세서. 이 부분도 일반 회사에서는 거의 적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29페이지에 앞에 있는 내용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앞에 자료를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증가된 인원수 계산할 때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관련되는 부분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이 이제 329페이지에 있는데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 대한 범위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청년에 대한 범위는 나이가 34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규정을 적용하실 때에는 고용정대 세액공제를 적용하실 때 청년의 나이는 2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29페이지에 내용이 있고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조의 7의 3항에 있습니다. 29세 이하로 되어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나오죠. 이때 청년에 대한 범위도 마찬가지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334페이지에 나옵니다. 청년에 대한 범위가 2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때 34세 이하로 적용되는 청년과 29세 이하로 적용되는 청년이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사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사례 부분을 보시면 수도권 성장관리 권역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받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36페이지에 근로자 수, 그 다음에 소득세법에 따른 총급여 내용이 나오고요. 사회보험료 요율이 나옵니다. 자, 우리 공제감면 쪽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은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 직접 계산해서 입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별도의 서식을 통해서 작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다시 실행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불러오면 연구인력, 고용창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경력 단절 여성, 근로소득 증대, 청년 고용 증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서식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작성된 내용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공제감면세액 조정에 로마 숫자 2번에 중간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이 교육 영상을 찍을 때 아직 우리 세무사랑 프로가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 연도와 해당 과세 연도 근로자 수를 계산을 해놨습니다. 자, 이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부분은 33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 연도의 개월 수분에 해당 과세 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으로 해서 평균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매월 말 기준으로 합계를 내서 평균치를 계산합니다. 그렇게 계산한 숫자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증가 인원, 해당 과세 연도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그죠? 상시 근로자 수가 청년이 2.53명입니다. 그리고 직전 과세 연도의 청년 근로자 수 1.25명. 그러면 증가된 게 1.28명이 증가됐습니다. 인원수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청년과 관련되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건비 총 4,200만 원 나갔고요. 그죠? 해당 과세 연도 청년 상시 근로자 수는 위에 입력했던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사회보험료 요율도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요율은 다번에 사회보험료율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3.12, 장기요양보험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9,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상단 부분에 보시면 사회보험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은 자동으로 반영이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과 관련되는 부분은 실업급여 0.65,
그 다음에 150명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0.25%, 그래서 0.9%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해당되는 1번부터 4번까지 해당되는 요율을 선택하시게 되면 고용보험 요율까지 적용이 됩니다. 단지 산업재해보상, 산재보험 요율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업종별로 납부하고 있는 산재보험 요율을 판단하셔서 찾아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 0.68% 되어 있습니다. 0.68% 반영해서 총 9.43% 나옵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 관련되는 부분 외의 근로자입니다.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총 11.63명이고요. 직전 상시 근로자 8.75명. 그래서 증가한 인원이 2.88명이고요. 청년 빼면 1.6명입니다. 자, 1.6명에 대한 인건비 그 해당 과세 연도에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즉 1억 5천 중에 4,200만 원 차감한 1억 800만 원 적용하면 사회보험료 금액이 나옵니다. 111만 9,195원이 나옵니다. 자, 이 금액에 요율을 적용해서 공제세액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337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사회보험료 신규 가입세액 공제는 해당 과세 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례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고용유지 추가 공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에 그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하는 거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작성에 대한 실무였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에 새로 도입된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이미 개인사업자에서는 도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개인사업자와 관련되는 업무들을 좀 해보신 분들은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가 어떤 건가, 또 적용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들을 좀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은 소규모 법인에 해당되는 내국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내국법인입니다. 자, 법인 전환했을 때 전환한 법인이 3년 이내 내국법인으로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3년이 아직 경과 안 됐다면 3년 동안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규모 법인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법인 조정에서 많이 살펴봤던 법인들인데요. 382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다음의 법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이거나 또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매출액 중에 부동산 또는 부동산 권리에 대한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과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총 70%를 초과하는 법인, 70% 이상인 법인들은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법인들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이 됩니다. 그러면 성실신고 확인자는 누구냐? 세무사가 합니다. 세무사가 하고요. 선임신고, 어느 세무사가 할 거냐 하는 선임신고를 하게 되는데, 선임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내에 선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하면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하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법인세가 3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4월 10일까지 연장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 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을 하려면 노력과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확인에 따른 비용 60%에 대한 부분을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한도가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고 농특세 비과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세금으로 15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서 미제출 시의 불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신고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제출했을 때에는 산출세액의 5%만큼 가산세가 부과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성실신고 확인 서식을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384페이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법인 조정에 보시면 전자신고, 성실신고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있고요. 여기에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신고서부터 시작해서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식 작성 순서는 선임자 신고는 2월 말까지 어느 세무사가 신고할 거냐 하는 내용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성실신고 확인서는 밑에 있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서부터 시작해서 사업자 확인사항까지 모두 작성한 후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주요 항목 명세서, 특이사항 기술서, 사업자 인적사항 등 내용을 모두 작성한 후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85페이지에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신고서입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서 관련해서 이미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 기본적인 인적사항 반영하고요. 성실신고 확인비용 300만 원 들었다라고 하면 300만 원에 60% 180만 원입니다. 180만 원에 대해서 세액 공제해 줍니다. 150만 원 한도로 해주기 때문에 150만 원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15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고 이 150만 원을 만약에 세액 공제를 적용을 그러니까 산출세액이 없다든가 했을 때 적용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2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세액 공제가 2월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세액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항목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 명세서, 사실은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식입니다. 주요 항목 명세서가 가장 중요한 서식인데요. 주요 항목 명세서에는 4가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요 사업 내역, 거래처 현황, 주요 유형자산, 차입금, 대여금 명세, 채권 채무 명세, 선급금, 선수금 명세, 임원 현황까지 쭉 정리가 되고요. 두 번째 매출 정빈과 관련되는 탭이 있고 지출 증명 서류 합계표, 그 다음에 기타 금융계좌 관련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주요 항목 명세서는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 기본사항, 사업자 등록번호, 자, 임차 관련되는 부분이 본인 건물인지 타인 건물인지 면적 관련되는 부분, 보증금, 월세, 종업원수, 차량 대수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거래처 현황이 나옵니다. 주요 거래처 현황을 커서를 이동을 시키면 하단 부분에 매출처가 최종 소비자인 경우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 분 전체를 1거래처로 모아서 작성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매출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우리 주민등록번호로 거래처가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거래처 부분을 일일이 거래처별 원장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서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무조건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주요 매출처 데이터 새로 불러오겠습니까? 라는 멘트 뜹니다. 예라고 누르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 대비 5% 이상 금액의 매출처 중에 상위 5군데를 그러니까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매입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매입처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매입 관련되는 내용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탭으로 갑니다. 주요 유형자산 명세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요 유형자산에 대해서 취득일자에 커서를 두고 F12 불러오기를 눌러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설용 장비, 건물, 비품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되는 계정을 전부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건별 자산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자료가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 387페이지에 동그라미 6번에 나오죠. 건별 또는 세트당 취득가액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5천만 원 이상인 자산만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포크레인과 건물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소지라든가 수량 관련되는 부분만 추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탭으로 넘어갑니다. 차입 대여 명세, 차입금과 지급이자 관련되는 부분, 대여금과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 내용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차입금 관련되는 정보, 마찬가지로 대여금에서도 F12 불러오기 통해서 정리를 하면 대여금과 이자 수익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차입금이나 대여금에 대한 부분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0만 원 이상의 차입금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1,000만 원 이상의 대여금만 정리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입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차입금 계좌별로 금액별로 연간 이자 금액까지, 지급이자 금액까지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여금이 있다면 대여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차입금의 용도는 387페이지에 차입금 용도 작성 예시라고 해서 운용자금용, 시설투자용, 원재료 매입용 뭐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고, 대여 사유도 마찬가지로 관계회사의 운용자금용, 시설투자용, 원재료 매입용, 직원주택자금 구입 등으로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채권 채무 명세와 관련되는 부분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매출채권 명세와 매입채권 명세를 불러오기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88페이지에 동그라미 13번에 건별 과세기간, 건별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000만 원 이상의 채권과 채무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4번에 보시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매입채무의 회수기일, 변제기일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최근 회수기일 또는 변제기일을 비고란에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최근에 회수한 내역들을 입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급 선수 명세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선급금이 있다든가 선수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건별로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작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 부분에 대해서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 투자용, 원재료 매입용, 기계장치 제작용 보증금 뭐 이런 형태로 구체적으로 용도를 작성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작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원 현황입니다. 임원 현황. 임원 현황에 대한 부분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백두산 대표이사 생년월 출생연월일 입력하시고 등기 여부, 업무 범위 내용들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 사업 내역을 등록을 했고요. 두 번째, 매출 증빙 현황입니다. 매출 증빙 현황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면 총수익 금액과 세금계산서, 계산서 관련되는 증빙이 나타나고요. 차이 금액이 이렇게 6억 3,100이 나타납니다. 자, 이 금액의 차이 원인이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차이 원인은 직수출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직수출은 매출 증빙이 없죠. 직수출 실질적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사례에서는 1억 3,400만 원이 있습니다. 직수출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 진행률. 작업 진행률에 의한 차이가 있습니다. 3,280만 원. 3,28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F12를 통해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고 그 차이 원인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직수출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1억 3,4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조회를 해보시면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작업 진행률 뭐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면 3,280만 원 차이 원인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이 원인을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추후에 매출 누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록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특수관계인에게 지출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수관계인에 대한 인건비는 근로소득이냐 퇴직소득이냐 기타 사업소득이냐 관련되는 증빙들을 다 등록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종류에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자의 인적 사항과 관계, 그 다음에 입사일, 직무, 금액 관련되는 정보들을 다 등록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보증, 담보 내역도 등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네요.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 3번의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일반 전표 입력할 때 등록했던 내용들이 다 자동으로 반영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명세서에 해당이 있다 없다 뭐 관련되는 정보들이 있었죠. 그런 정보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것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는데 표준대차대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관련되는 정보들을 작성을 합니다. 작성 요령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와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금융계좌입니다. 자,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없는 비용 명세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증빙불비 원인이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자, 원인 코드를 보시면 프로그램에도 법령 158회 2항의 1, 2, 3, 4, 5 6번의 기타 사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1이 3만 원 이하짜리입니다. 1번은 3만 원 이하 금액을 의미하는 거고요. 농어민 거래 2번이 농어민 거래고요. 3번이 사업소득 원천징수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4번은 항만공사 화물 징수 용역과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5번은 기타 예외사항입니다. 우리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항들 있죠. 보험료, 의료비, 보험과 관련되는 부분, 이자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예외사항들이 있었죠. 그것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기타 관련되는 부분은 정빙이 없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계좌 상품권에 대한 탭입니다. 금융계좌 관련해서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계좌 번호별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권 구입과 관련되는 부분은 상품권이 많이 있을 때에는 접대비, 원천징수, 소득세, 소득처분, 기타 부분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상품권,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명세의 구분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접대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그 다음에 소득처분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사용 용도는 거래처 접대비 또는 뭐 복류생비 이런 쪽으로 구체적으로 사용 용도를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항목 명세서를 다 작성했다라고 하시면 서식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 기술서가 나옵니다. 주요 항목을 작성을 하고 난 뒤에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작성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세무사님들이 확인했던 내용들 중에 문제점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392페이지에 국세청에서 예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익금액, 현금 수익금액 누락 여부, 누락된 게 있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유형자산은 해당 법인 외에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달라. 대여금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대여한 거냐, 즉
가지급금 인정이자 여부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대여금이 있다라고 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했다 안 했다 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매출 채권 관련해서도 특수관계인의 채권 지연 회수 여부, 그 다음에 원재료, 소모품 등 구매 물품에 실물이 없는 매입 채무 존재 여부, 뭐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3만 원 초과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달라는 거죠. 자, 이런 예시를 통해서 우리 특이사항 기술서에다가 내용들을 하나하나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특이사항 기술서를 얼마나 꼼꼼하게 자세하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우리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 때 세무사님들이 징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 기술서를 그러니까 성실신고 확인을 할 때 아주 자세하게 작성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확인 사항입니다. 사업자에게 그러니까 관련되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예, 아니오로 결정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재고자산의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가 일치하느냐 하면 대부분은 예로 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오라고 답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예로 답을 하게 될 거고 아니오로 하게 되면 차이 금액이 얼마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들이 금액이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 차이 금액이 작성이 된다라고 하면 세무조정에서 그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신 후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해서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올해 새로 생긴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